이제 토트넘 소속의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루턴 타운전을 위해 다시 런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캡틴 손흥민은 태국과의 홈 원정 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골 감각을 유지한 채 복귀를 하는데요. 다른 동료 선수들은 복귀 전 마지막 A매치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을 했던 한국이나 유로 2024 예선 플레이오프를 했던 웨일즈 말고는 다른 경기들은 다 친선 경기였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자체도 영광스럽고 A매치 기록도 남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한때 호장군으로 불리면서 사랑받았던 미드필더 호이베르는 덴마크와 페로제드와의 친선 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덴마크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이베르가 최전방에서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도해냈고 차단된 공이 다시 호이베르에게 이어지면서 그대로 득점까지 이어진 겁니다. 마치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했던 것처럼 골키퍼의 패스 각도를 차단하면서 압박을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호이베르는 콘테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붙박이 주전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지만 엔지 감독 부임 이후로는 선발에서 밀리면서 로테이션 멤버가 된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청소부 같은 유형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데 매우 능하지만 하이라인을 추구하는 엔지볼과는 맞지 않는 너무나도 큰 단점이 있죠. 바로 투박한 볼터치입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공 소유권 싸움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호이베르는 발밑이 투박해서 공을 전진시키는 역할에는 다소 부적합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엔지 감독이 추구하는 토트넘의 축구는 맨시티급의 강팀이 최전방부터 압박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패스로 압박을 이겨내고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을 시작하려는 축구인 만큼 세밀함이 부족한 호이베르의 스타일은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엔지 감독 밑에서의 출전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 호이베르는 덴마크의 팁스 블라뎃과 인터뷰를 통해서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나는 현재 토트넘에서의 상황이 만족하지 않는다. 내 출전 시간이 부족한 건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다. 감독님이 나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엔지 감독 밑에서 달라진 자신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건 호이베르가 못한다기보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분명 미드필더에서 몸으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공 소유권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호이베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엔지 감독이 원하는 방향성은 팀 전체가 전진하고 빌드업에 참여하는 축구다 보니까 발밑이 투박한 호이베르 같은 선수는 적응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덴마크 매체인 팁스 블라드에서는 호이베르가 토트넘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적설 몇 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호이베르는 특히 유벤투스와 정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나폴리도 그를 원하는 팀들 중 하나로 언급됐다. 여름 이적 시장에 다가오면서 이적설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호이베르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는다라면서 호이베르가 세리에 A 쪽 클럽들과 자주 이적설이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적당한 가격만 맞으면 호이베르 이적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 여름 팀을 떠날 게 유력해 보이네요. 이어서 루마니아 대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와서 전반전만 뛰고 후반에는 시작 1분 만에 교체됐는데요. 결과는 2대3으로 루마니아가 졌습니다. 세네갈은 베냉이라는 생소한 국가가 붙었는데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사르는 다행히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서 팀의 1대0 승리를 지켜봤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참으면서 뛰었다는 벤탄쿠르는 우루과이와 코트디부아르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46분에 교체로 출전해서 끝까지 뛰었지만 팀은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미드필더 메디슨은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후반 74분에서 뒤늦게 교체로 투입됐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에 어시스트를 하면서 패배할 뻔한 팀을 구해냈습니다. 1대2로 끌려가던 잉글랜드는 골키퍼의 롱킥으로 벨기에 문전으로 공을 투입했는데 우당탕탕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러 번의 헤더 끝에 메디슨에게 골이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오른발 아웃사이드 킥으로 감각적인 패스를 벨링엄에게 건넸고 노마크였던 벨링엄이 그대로 득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겁니다. 스페인과 브라질은 무려 6골을 폭발시키면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아쉽게도
토트넘 소속의 포르와 히샬리송은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에서는 로메로가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한 끝에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 모든 건 다 친선 경기였을 뿐이니까 경기 결과가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경기는 웨일즈와 폴란드의 유로 2024 예선 플레이오프 A조 결승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벤 데이비스와 존슨, 임대 중인 조 로든까지 모두 선발로 나선 웨일즈는 0대0으로 연장전을 지나서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슨은 70분에 교체됐죠. 웨일즈 주장을 맡고 있는 벤 데이비스는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로 나섰는데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첫 번째 페널티킥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골키퍼를 속이면서 골대 정중앙을 노리는 과감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차례로 모든 선수들이 성공한 가운데 웨일즈의 마지막 5번 키커인 다니엘 제임스가 실축을 하면서 경기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이 선수는 후반 70분에 존슨과 교체됐는데 만약 존슨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키커가 존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승부차기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자리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존슨의 실축으로 웨일즈가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22살인 존슨의 정신적 충격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어쩌면 후반전에 교체로 빠진 것이 토트넘의 다음 일정을 위해서 더 나았던 거죠.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아쉽게 웨일즈는 유로 2024 본선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존슨 역시 많이 아쉬울 텐데 그 울분을 가지고 토트넘에 들어와서 더욱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데 써주길 바랍니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골과 어시스트를 하면서 A매치 공격 포인트를 쌓고 돌아왔다 보니까 다가오는 루턴 타운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라서 더욱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루턴 타운전에서 토트넘 팬들이 구단을 향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서포터들이 루턴 타운전 전반 65분에 등을 돌리는 장면을 연출할 거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시위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은 이번 달에 다음 시즌 티켓값을 6% 인상하고 65세 이상의 신규 시니어 시즌권에 대한 할인 혜택을 없애는 한편 현재 시즌권을 보유 중인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할 거라고 발표했다. 토트넘 허스퍼 서포터즈 트러스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면서 오랜 기간 충성스러웠던 팬들의 발에서 양탄자를 빼버린 행위라면서 구단의 결정을 비판했다라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팬들에 대한 혜택 제외를 비판하기 위해 후반 65분에 등을 돌리기로 서포터들의 시위가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팬들을 사랑하는 캡틴 손흥민 입장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아픈 장면이 될 것 같은데 한참 잠잠하다 했던 레비 회장의 돈독이 또 사고를 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드네요. 부디 손흥민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